안녕하세요. 강석훈의 경제톡톡 강석훈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세먼지 경제, 비누경제, 폐렴경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미세먼지가 자욱한 한국경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의욕을 상실한, 그래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성장은 정체되어서 머지않아 1%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것이고, 분배는 악화되어서 저소득층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거리에 내몰릴 것입니다. 경쟁력은 약화되어서 새로운 수출 상품은 없고 우리 상품의 비용만 올라가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적립금은 점점 고갈되는 비누 경제입니다. 제가 경제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쌓아놓고 나온 적립금이 건강보험이 20조 원이 넘었고, 그리고 고용보험이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갈등은 더 심화되어서 편나르기로 갈등 비용은 치솟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고립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우한 폐렴처럼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 처방은 진통제 처방으로 결국 우리 경제가 폐렴 경제로 가는 것은 아닐까 몹시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쓰고 있는지, 그걸 저는 잘못된 만남, 그리고 그들만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홀로 아리랑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새는 자주 듣는 말입니다. 최고의 고용의 성적을 나왔다. 최고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다. 근데 경제학자로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성장률이 나빠지면, 즉 경기가 침체되면 고용이 나빠진다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성장률은 낮아졌는데 고용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시력은 나빠졌는데 글씨는 잘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어딘가 억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 안전 등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혁신 성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리를 묶어놓고 빨리 뛰어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정경제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공정 경제입니다. 공정은 기업가에게만 적용되고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공정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하죠. 전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거의 사이비 신앙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자로서 보기에 성장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나누어 주고 여기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수익을 강제로 배분시키는 분배 정책일 뿐입니다. 결코 성장 정책은 아닙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치경제학은 다음과 같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몇몇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거나 또는 일자리를 못 찾게 되겠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사람은 단지 아주 저소득층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바로 위에 있던 분들이 최저임금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분들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인상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잃는 표보다 임금이 올라가서 얻는 표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 행위이죠. 또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입니다.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전반적인 방향 자체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획일적 제도로 만들어지는 순간 이게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는 미래 청산 정책이고 어쩌면 개인별로 소득 상한제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낭만이 부른 탈원전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 자해 행위이고 국가 지속 능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전력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무너집니다. 제가 수석을 할 때 UAE 원전 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이후에도 보수 비용으로 우리 기업이 향후 30년간 보수를 전담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도 애를 썼고 거의 다 해놓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청와대를 나온 이후 그 계약도 거의 무산됐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영국의 원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심도 있게 그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무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원전 산업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도대체 왜일까요? 더욱더 당황스러운 부분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신경질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는 자꾸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법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지 세금이나 규제 등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은 잠시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떨어뜨릴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집값의 폭등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하도 많은 전문 용어가 나와서 뭐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의 집값을 강제로 잡으려고 하니 마용성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마포, 마용선, 용산, 성동,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 북도 어떤가 뭐 도봉구, 강북구가 뜬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수원용, 수원 뭐 어찌됐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상한 암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신경질적인 부동산 정책의 신경질적인 후유증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이거 어떤 것보다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현금 살포 복지 정책입니다. 어느 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 장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층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줄까? 그런 경쟁을 하는, 그래서 특히 그 청년층이 받게 되는 현금 복지는 그 청년들의 평생을 마칠 마약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조금 받으면 그걸 갖고 무슨 마약이 되겠냐 하겠지만 조금 받고 나면 더 받고 싶어집니다. 자, 취업 준비할 때 돈 쓰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그 다음에 주거비가 힘드니 임대료를 대달라. 그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면접 보러 가려니 옷값이 듭니다. 옷을 대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 가니 월급이더니 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그것도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은 현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자, 청년층이 생활하기엔 통신비가 필수적이니 통신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끝없이 증가할 것이고, 요구가 증가할 것이고, 약삭 빠른 지자체 중 어떤 마약 장사는 가장 빨리 그걸 줄지도 모릅니다. 청년층을 망치는 마약 장사,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즐기는 축제의 밤, 현재 즐기고 있는 것은 저는 축제의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축제의 밤은 마약의 밤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약의 근거는 바로 정부가 빚내서 쓰는 정부의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공이 굉장히 많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국가부채가 8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국가부채가 660조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예상에 의하면 현 정부가 끝난 2022년 말에 국가부채는 970조 원으로 정부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현 정부 기간 동안에 310조 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토론을 하거나 방송에 나가서 항상 말씀드렸던 이 1조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 제가 맨날 드는 예가 1조 원이면 제가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30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쉬지 않고 매일같이 1,000만 원을 쓰면 그게 1조 원을 다 쓰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정확하게 287 몇 년 이렇게 되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든 돈인데 만약에 310조 원을 하루에 1,0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300년에 몇 배인가요? 300년에 300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만 년 동안 써야 될 그런 돈이가 되겠죠. 공식 정부 통계에 나와 있는 정부의 예측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거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늘어날 수 있는 국민 소득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연간 경상성장률로 3.15%를 잡았는데 이건 굉장히 높게 아주 낙관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일부러 낙관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낙관적인 가정하에서 이 정부 5년 동안 일어날 소득이,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308조 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가 310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308조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저기 파란색 그래프가 국민소득의 GDP의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그래프가 국가부채의 증가분입니다. 이전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부채 증가분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이 정부 기간 동안은 이제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한 처음 정부가 되겠습니다. 결국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제 계산에 의하면 소득 증가분은 308조 원, 부채 증가분은 310조 원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가계로 생각을 해봅시다. 가계로 만약에 어떤 가계가 5년간 매년 소득이 2천만 원이어서 1억 원이 5년간 늘어났다고 해보죠. 그 사이에 국가 부채는 가계 부채가 1억 5천만 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5년간 1억 원을 벌었는데 그 5년간 1억 원 버는 걸 다 쓰고 빚을 내서 1억 5천만 원을 더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만약에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만 썼다면 부채가 증가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부채 증가율이 많다는 것은 늘어날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부채에 의한 버블 성장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부채 성장이고 버블 성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현재 속도로 대한민국이 부채를 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저 밑에 선형 증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제 하나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70% 정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스피드로 지수형 증가가 된다면 약 1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한 저 예측치는 2045년 예측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중간 중에서 어디 지점인가? 자, 지금 하고 있는 성장률이 하락하고 복지 지출이 집중하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그래서 한반도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가면 저의 예상으로는 현재 이 스피드로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 2020년대에는 60%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부채 60%는 어떤 나라의 재정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정하는 가장 기준선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60%를 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걸 어떤 수준으로 관리했느냐? 40% 미만으로 관리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은 60% 돼도 됩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랑 상황이 다른데요. 우리는 60%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머지않아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통일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될 일이 무진장 많아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국가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요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 우리나라는 개방도가 세계에서 가장 개방도가 높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 빠른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국민소득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을 40% 선으로 또는 40% 미만에서 많이 양보하더라도 40%를 결코 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40%를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은 대통령 한마디에 무너졌죠. 왜 40%야? 왜 지켜야 되지? 그 한마디에 40% 선은 무너졌고 이 정부는 그렇게 해서 부채를 마구마구 끌어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부채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오늘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애들 빚을 담보로 축제를 즐깁니까? 저는 이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 경제의 엄중한 현실 사회에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석이고 서초구의 경제석이고 우리들의 경제석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강석훈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